자, 8회, 9회를 한꺼번에 묶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제를 물어봤는데, 자, 다음 예화를 서두로 하여 유추의 방법으로 글을 전개해 나가려 하는데 결론으로 가장 어울리는 게 뭐냐. 그때 여러분들 좀 대상이 자, 이렇게 유추가 나와 있으면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두 대상, 뭐 비슷한 점 또는 유사점, 공통점, 일단은 비교가 되든 유추가 되든 두 대상은 있어야 비교추를 할 거 아닌가. 그러면 자, 유추의 방법을 제시한다는 것은 내가 자, 설명하고자 하는 원관념이 있습니다. 항상 이 원관념의 모습은 그만큼 추상적이고 어렵고 복잡하고 한마디로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이 원관념의 모습을 이렇게 A라고 설명을 했겠죠. 자, 이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 보조관념을 대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보조관념은 원관념과 같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원관념을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쉽고 친숙하고 단순하고 이런 것이겠지 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보조관념을 자, 우리는 B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유추라는 이 말을 모른단 말이야. 이 유추의 원리로서 만들어진 시에서의 표현 기교, 유추라고 안 나올 때는 뭐 어떻게 나온다? 다른 말로? 유추라고 안 나올 때는 비유라고 나오겠지. 뭐야, 비유. 그럼 이 비유의 형태는 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은유, 지교 아니에요? 자, 그러면 먼저 거기 있는 예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타조는 키가 3m나 되고 급하면 시속 90km까지 내는 새 중에서는 덩치가 가장 크고 발이 빠른 새다. 그런데 타조에게는 재미있는 습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자, 그게 습성 동그라미. 위급해지면 딴에는 직진한답시고 달리는데도 필경은 거대한 원을 그리고 만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키워드는 우리 습성 때문에 뭔가 좀 잘못되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 보조관념이 뭐가 돼야 돼요? 타조의 습성 아니겠습니까? 직진한다고 하는데도, 그지? 그 타조의 습성 때문에, 잘못된 습성 때문에, 네. 타조가 거대한 원을 그리며 달리게 되는 사정은 이렇다. 인간도 그렇듯이. 그럼 여기에서는 원래 지금 뭘 설명한 것이겠어요? 인간이겠죠. 그 인간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타조와의 예시를 든 거 아니겠어요? 인간도 그렇듯이 타조의 두 다리도 힘이 똑같지 않는데 힘이 똑같지 않는 다리로 달리다 보면 몸은 힘이 약한 쪽으로 쏠리게 마련이다. 방향을 정할 새도 없이 꽁지 빠지게 달리는 타조는 이렇게 해서 거대한 원을 그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 습성을 잘못 판단함으로써 이렇게 돼요.
타조가 거대한 원을 그리듯이 인간도 역시 거대한 원을 그린 게 아니겠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럼 일단 선지가 아니 지금 여기는 공통점이 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어떤 습성 또는 현실에 대한 잘못된 판단, 인식 뭐 이게 나와야 할 거 아니겠어요? 둘 다 잘못된 거지니까 지금. 그런데 1번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뭘까? 우선 아니 그냥 두 다리로 달린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럼 일단 선지 자체 타조하고 인간이 같이 나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야 뭐 비교를 하든 유출할 거 아니야. 이해돼요? 근데 일본에서는 그냥 두 다리로 달리는 인간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인간은 달리면서도 끊임없이 방향을 의식하고 이를 수정한다. 그렇다면 이건 대조가 되는 거잖아. 타조가 나온다면. 그러니까 일단 비슷한 점이 아니야. 비슷한 점이 나와야지. 다음 2번. 타조는 새 중에서 덩치가 가장 크고 발이 빠른 새다. 다리는 굵고 실해서 걷어차기로 들면 하이나와 같은 짐승은 내장까지 터뜨린다. 아니 그러면 뭔가 인간에 대한 뭐 비교가 나올 거 아니야. 그냥 타조의 모습만 제정한 뿐이야 이거는. 2번도 아니고 타조는 타조의 거대한 원은 파멸의 상징이다. 자, 은유네요, 그죠? 그러나 파멸의 씨앗을 제 습관에 담고 사는 게 어찌 타조뿐이겠는가? 어때요? 파멸의 습관이라고 하는 됐어요? 공통점을 가지고서 우리는 우리의 달리기가 거대한 원을 그리고 있는지 아닌지 스스로 반성해 봐야 할 것이다. 됐어요? 그래서 타조의 습관,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잘못되는 파멸이 이르는 인간의 모습 이렇게 해가지고 공통점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타조를 사냥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갑자기 사냥이 왜 나와? 그지? 이거 뭐 본문 내용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 일단은 유추의 방법이 되려고 한다면 비교도 마찬가지지만 또 대조도 마찬가지겠죠? 일단은 두 대상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두 대상의 유사점을 제시하는데 비교는 동일 범주 유사점이라면 유추라는 것은 서로 다른 범주 유사점이다. 그래서 유추를 일명 확장된 비교다. 이렇게 설명했던 것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2번에 유추를 제시해 봤고요. 자, 다음에 8번이니까. 이 문장의 접속 위치가 되든 아니면은 단락의 순서 잡기 문제가 되든 똑같습니다. 그럼 일단은 위에 나오는 이 전제부터 봐야 되죠. 전제부터. 그리고 거기서 키워드를 잡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했던 것이 이 문장의 접속 위치나 단락의 순서를 잡았었을 때, 자 지시어라든지, 그죠? 또는 접속어를 판단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본문에 맨 앞에 뭐가 나와 있어요? 그것은 하고 이렇게 지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그것은이 받는 말이 뭐냐는 거지. 그러면 이 그것은이 받는 말이 있으면은 그 뒤에 뭔가 키워드가 있지 않겠느냐. 자, 그것은 내가 그리워에 온 선대인은, 그러니까 선대인이 뭐예요? 선대인. 좀 선대인이 키워드니까. 그리운 선대인이니까. 일단 선자가 붙어 있으면은 무조건 죽은 사람이야, 죽은 사람. 됐어요? 원래가 선대인이라는 것은 죽은 남의 아버지를 선대인이라고 한다, 원래가. 그러니까 내가 그리운 선대인은 어머니나 아버지 그리고 동기간들이 아니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랬어요. 그럼 일단 그리워한다는 말이 나와야 할 거 아니야. 대상이 그것은 그랬으니까. 맞아 안 맞아?
그리고 원래 이제 여러분들이 자 잠깐 보세요. 원래 이 선대인하고 나왔을 때, 자 원래대로 한다면은 그냥 돌아가신 분이 아니잖아요. 돌아가신 남의 아버지를, 돌아가신 남의 아버지를 지칭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작품에서의 지금 이 선대인의 의미는 뭐야? 요걸 찾았으면은 답이 나왔다. 응? 이걸 찾았으면. 그래서 지금 키워드가 그리워하다, 그 다음에 선대인 그랬어요. 근데 일단 기억은 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아무 조건도 없는데 맨 앞에 나오겠어요?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 말이. 다음, 자, 니은을 보겠습니다. 그럼 니은 앞쪽에, 앞쪽에. 자, 그러나, 그러니까 한 문장만 읽어요. 그러나 할아버지한테 결례, 불효를 저지르고 있다는 느낌을 나 자신에까지 속일 수는 없었다. 그것은 내가 그리운,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건 또. 자, 다음에 디귿을 보겠습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이렇게 되기까지, 자, 디귿 앞쪽이에요. 우리 가문을 지킨 모든 선인 조상들의 심상은 오로지 단 한 분, 할아버지 그분의 인상밖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오직 그 한 분뿐이래요. 자, 그리고 뒤쪽도 보면은, 디귿 뒤쪽을 보면은, 고색 창연한 이존이었던 할아버지, 오직 그분 한 분이 진실로 육친이요, 조상의 어리라는 느낌을 지워버릴 수 없는 것이었고, 또 앞으로도 길래 그럴 것 같이 여겨지는 점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오직 한 분이 누구였어요? 할아버지잖아요. 그 할아버지를 지금 위에서는 뭘로 바꿔놨어요? 선대인.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나 아버지 그리고 동기간이 아니었다는 것이 오직 한 분. 그럼 오직 한 분과 연관돼서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 리을이 될 수 없는 거 봐봐요. 그러니까 당신 생전에 받은 가르침이야말로 진실로 받들고 싶도록 값지게 여겨지는 터임에 거듭 할아버지의 존재와 추억들의 조각들이 모든 것을 으뜸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여기서는 할아버지인 것이 모든 것이 으뜸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건. 여기서는 키워드가 뭐였어요? 그리워한다는 거하고, 그지? 그 다음에 선대, 이렇게 봤기 때문에, 리을은 역시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답은 디귿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락의 접속의 위치 이 부분하고 항상 지시어, 접속어,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좀 덥지 않나요? 너무 더운데. 자, 다음에 15번 형태도 자, 이제 괄호 넣기 성어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5번도 자, 우리 앞에서 이제 괄호가 있으면은 항상 내가 그랬었어요. 그냥 내용 생성하기로 풀어라. 그래서 괄호가 있을 때 괄호 앞뒤를 끊어라. 자, 끊고 앞쪽에 한 문장, 뒤쪽에 한 문장. 그럼 반드시 거기에 키워드가 있을 것이다. 됐어요? 한번 잡아봅시다. 그러니까 박 대변인은 근본적인 처방전은 투자 환경 개선 등 기업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기업 복지 향상,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성장 동력의 확충,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 등을 유도하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박 대변인이 이제 어떤 근본적인 처방전에 대봤는데 정부는 근본적인 처방전이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제 그죠? 정부는 먼먼 시기에 자 뒤에 저 왜
자, 키워드 한번 잡아보세요. 허황된 정책, 동그라미. 그래서 앞쪽에는 지금 근본적인 정책을 내세우지 못하고, 여기서는 지금 네, 허황한 정책을 남발하고 있는, 그지?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 나오는 이 허황한 정책이라는 이 모습과 연관시키면 답은 나오겠죠. 자, 먼저 1번의 모습은요. 격화소형인가요? 그렇죠? 뭐 격화소양 또는 격화파양 그러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그대로 직역한다면은 신발을 신고 발바닥을 긁는다는 얘기예요. 발바닥이 가려운데 신발을 신고 발바닥을 긁으면은 시원하겠습니까? 그래서 격화소양했을 때는 어떤 성에 차지 않거나 철저하지 못하는 또는 어떤 허망함 이런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게 맞겠는데요, 그죠? 격화소양식의 허황한 정책. 자, 우선 2번은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결자해지는 자기가 묶은 사람이 자기가 해결하라고, 그죠? 근데 뒤에는 허황한 정책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자, 3번 형태는 우리가 군맹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속담에, 그지? 봉사, 코끼리 만지기란 뜻이야. 봉사, 코끼리 만지기. 그러니까 어느 부위를 만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봉사들이 코끼리에 대한 판단이 다 다를 거 아니겠어. 그래서 일부분을 가지고서 전체를 잘못 판단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허황한 정책과는 관련이 없어요. 다음 4번 형태는 권토중래라는 말인데, 이것은 뺏긴 땅을 찾기 위해서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다시 쳐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굴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허황한 정책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뭐 이제 허황한 정책이니까 답은 이밖에 안 나요. 그래서 한자 성어의 모습은 일단 도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뜻풀이 꼭 기억을 하고 문제를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을 물어봤는데 이것도 말장난에서 속으면 안 됩니다. 자, 우선 그 19번, 18번, 19번 있을 때 그 위에 작품 기억나세요, 이거? 그거 뭐 백화가 나오고 영달이 나오고 하잖아요. 삼포 가는 길이던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적절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딱 한마디만 할게요. 그럼 위에 나오는 바로 이 지금 지문에는 어떤 사건의 전개의 모습이 주로 뭘로 돼 있어요? 대화로 돼 있잖아요. 그럼 대화는 말하기야 보여주기야? 당연히 대화는 말하기, 이렇게 하니까 지금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내가. 그 말장 속으면 안 돼요. 자, 다시 할게요. 그래서 문학적인 용어로 쓰이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쓰는 거하고 같은 게 아니야. 그걸 그냥 말하기니까 당연히 대화니까 말하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지. 아니야, 용어가 달라요 이거. 그래서 인물 또는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 하게 되면은, 자, 우리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내가 끝에 여러분들 마지막 수업해 줬을 때 해줬던 부분이야 이게. 기억나요? 자, 그러면은 방법이 둘밖에 없잖아요.
자, 같은 말 혼동하지 말고. 자, 우리 직접적 방법이 있겠고, 네, 이렇게 간접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직접적 방법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텔링,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 수법이다. 자, 이에 비해 간접적 방법의 형태는 showing, 이것은 보여주기 방법이다. 자, 이제 지금부터 같은 말 씁니다. 자, 그럼 이 말하기하고 같은 말이 뭐 있었어요? 어떤 방법이죠? 말하기라는 것은 서술을 말하기라고 그래요. 서술을. 한마디로 서술이라는 것은 서술자가 다 설명해 준다고, 설명 위주를 말하기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 자, 보여주기의 방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꼭 외우셔야 돼요. 자, 대화라든지 행동을 통해 제시하는 것을 보여주기라고 그래. 대화는 말하기가 아니야. 그럼 이 작품은 전부 다 뭘로 돼 있어, 지금? 다 대화로 돼 있잖아, 지금. 자, 여기는 묘사 위주라고 그래요. 서술하고 절대 묘사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표를 한꺼번에 같이 외우고 있으세요. 그래서 직접적 말하기, 서술,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자, 해설적 방법, 요약적 방법, 또는 분석적 방법, 이렇게 말을 하고, 이에 비해 간접적 방법 했을 때, 특히 대화 행동,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극적 제시, 극적 방법에서 나왔던 군문 기출문제다, 이거. 자, 극적 방법 또는 장면적 방법 혹은 입체적 방법 그랬어요. 자, 그리고 아무래도 서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겠죠. 또 그렇기 때문에 과거형의 시를 쓸 수가 있었던 거죠. 이 표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소설하고 희곡의 차이점도 이 표를 가지고 다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여기는 그만큼 서술자의 주관의 개입이 용이한 반면에 여기는 보여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만큼 객관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 적절히 않는 거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물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작품에서 지금 노리는 것이 그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주관하고 객관의 모습을 제시해 보면은 이쪽은 자, 주관적 시점 1인칭 네, 주인공 시점과 전지적 작가 시점이 바로 주관이 되겠고요. 자, 객관의 모습은 1인칭 관찰자 시점과 (3인칭) 관찰자, 곧 작가 관찰자의 모습이 되겠죠. 그럼 일단은 본문을 봤을 때 나가 없잖아요, 지금. 그죠? 나가 없잖아요. 나가 없으니까 일단 3인칭이죠. 근데 이 작품의 전체적 시점으로 본다면 어떻게 돼요? 일단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지문만은 뭘로 돼 있어요, 주로? 좀 대화로 돼 있잖아, 지금. 그래서 일본이 그 뜻이야, 지금.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은 이 지문에서는 작가 관찰자의 시점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됐어요? 왜? 보여주기니까 그렇죠. 다음, 말하기 기법을 통해 극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극적 방법은 뭐라고요? 보여주기가 돼야지 어떻게 말하기가 되냐고. 그리고 이 대화는 보여주기야. 그 용어에서 혼동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번에 틀린 거예요. 다음에 백화의 복잡한 심정이 역설적 표현으로 나타나 있다. 그럼 거기에서 키워드는 뭐겠어요? 역설적 표현이겠죠, 그죠? 그러면 그 역설적 표현은 어디가 있을까요?
자, 밑에도 두 번째 줄 봐봐요. 백화는 개찰구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 돌아온 백화는 눈이 젖은 채로 웃고 있었다. 됐어요?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슬픈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끝부분에 네, 눈이 젖은 채로 웃고 있다 한 표현이 바로 역설적인 표현이겠고요. 다음에 말끝을 흐리는 방법으로 감정의 여운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은 말끝을 흐리는 방법이라는 것은 문장 부호로 기억하세요. 어떤 거? 말줄임표요. 됐죠?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근거 제시로 네, 설명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네, 8회 부분도 다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9회 부분. 이 9회는 쉬웠는지 질문이 5문제밖에 나와 있지 않는데. 네. 지금 9회 부분에서는 자, 2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2번의 형태를 굳이 설명을 한다면, 자, 다음은 법령문을 쉽게 고쳐 쓴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건 넓게 보면은 그래요. 국어 순화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최근의 문제에서는 이 국어 순화 형태가 여러분들이 주로 남용되는 서구 외래어 모습이 많이 나왔거든요. 자, 여기서는 자, 어려운 법률 용어에 대한 순화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 있는 한자를 못 읽는다.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그 위에 걸 읽으면서 어떤 단어에 대한 것을 풀려고 했는지, 그걸 잡으셔야 돼요. 자, 한번 쭉 가면서 보겠습니다. 전항의, 그대로 직역합니다.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그럼 여기서는 지금 어떤 말을 풀어놨어요? 은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 말이야. 은비라는 말이. 그래서 숨겨서 비밀로 한다는 뜻이야. 은비란 말이.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네, 점유물을 폭력으로 점유한 사람이나 또는 몰래 점유한, 됐어요? 그래서 은비라는 한자를 풀 수 있겠느냐. 자, 맞게 돼 있고요. 다음에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해태 동그라미. 그럼 여기서는 지금 해태라고 하는 법률 용어를 해설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해태라는 말은 그냥 직접 직역한다면 나태 있죠? 게으름이 원래 해태인데, 그러나 법률 용어에서 해태는 게으름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해태란 말을 다시 보세요. 법률 용어는 어떤 법률 행위를 할 기일을 이유 없이 넘겨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 할 때 쓰는 말이 바로 해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 형식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 해태란 말이. 그러니까 굳이 한다면은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제때 하지 않는 경우, 됐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지 형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네, 이건 하나의 시기가 돼야 되는 거죠. 자, 다음에 토지 소유자는 인접지에 집안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심굴을 하지 못한다. 여기서는 어떤 한자겠어요? 심굴이겠죠? 자, 깊을 심자에 팔 굴자니까 깊이 판다는 말을 심굴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깊이 파지 못한다. 돼 있네요. 다음 4번은 조합원 중에
변제할, 응? 변제할. 자, 변제 동그라미. 빚을 갚는다는 얘기죠. 변제할 자력. 자, 재물의 능력입니다. 자력이 없는 자가 있을 때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똑같이 나눈다는 얘기죠. 똑같이 나눈다.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는 변제할, 변제, 자력, 균분 이 말은 물었겠네요. 자, 그래서 조합원 중에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갚을 수 있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똑같이 나누어 갚을 책임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쭉 단어를 보게 되면은 그 단어에 대한 뜻풀이 모습이니까 다만 여기서는 이제 일부러 도금을 주지 않았겠죠. 자, 다음에 5번의 형태는 자, 이것도 내가 다시 한번 말할 테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시에서 표현 기법 중에서 심상의 제시 방법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럼 이 심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감각적 형상을 심상이라고 그래요. 그럼 틀리더라도 이 심상이란 말이 나왔을 때는 뭐가 나와야 돼요? 감각이란 말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건 다 빼버리고 감각 중에서 뭐만 기억하면 된다? 오감만 기억하면 됩니다. 오감. 그러면 어떤 대상을 그리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겠죠. 감각을 하나씩만 동원했느냐, 아니면 감각을 둘 이상 동원했느냐. 그러면 감각을 하나씩만 동원했다. 그걸 뭐라고 하겠어요? 단일 심상이죠. 그러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하나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단일 심상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자, 이제는 둘 이상의 감각이 나와야 돼요. 서로 다른 둘 이상 감각. 그것을 결합심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결합심상이 나왔을 때, 자, 우리는 그 감각의 전이성의 여부를 통해서, 그래서 두 이상의 감각이 오히려 그냥 나열, 이걸 병치라고 그래요. 그냥 단순하게 나열된 것이 있는가 하면은 이것은 감각 형태가 이렇게 서로 옮겨가는 전이 형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감각이 나열, 병치가 되었을 때 이걸 우리는 복합 감각적 심상이라고 하고, 전이가 됐을 때는 이걸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불러요. 자, 더 쉽게 푼다면은 여기는 복합 감각은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상이 둘 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관련이 없는 두 대상을 서로 다른 감각을 통해서 이렇게 이유는 거예요. 이에 비해 공감각적 심상이라는 것은 내가 표현하고 싶은 감각은 원래가 하나입니다. 대상은 하나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감각을 어때요? 다른 감각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그리고 싶은 대상이 사실 눈으로 보는 거야. 근데 눈으로 봐야 할 것을 다른 감각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이것을 공감각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감각의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몰라도 자보자. 우선 우리 이 공감각적 심상해 가지고 가장 많이 나오는 예시문이 바로 그 보기예요. 그 보기가 정지용의 향수였었죠. 그러면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던 곳. 자, 여기에 감각이 두 개 나오죠. 자, 우선 금빛에 시각이 있고요. 울음에 청각이 있잖아요. 그럼 틀리더라도 일단 아래 선지에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감각이 둘씩은 나와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틀려도. 자, 먼저 1번을 보게 되면은요. 매운 계절의 채찍. 자, 맵다 동그라미, 채찍의 동그라미. 자, 맵다 형태는 미각이고요. 채찍은 촉각이지요. 다음 2번의 모습에서는요. 자,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분수나 푸르다의 시각이 있고 종소리의 청각이 있죠. 또 3번도 꽃처럼 붉은 울음. 꽃처럼 붓다의 시각이 있고 울음의 청각이 있죠. 하지만 4번에는 뭐가 있어요? 시각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이 4번에 신석정 선생의 작품인데 들길의 서술한 시거든요. 그리고 이 작품 나오게 되면 표현 기법에서 하나 알아두세요. 반어요. 이 작품 나오면 무조건 반어. 그러니까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그랬는데 절대 슬퍼서는 안 된다는 표현을 슬퍼서는 슬퍼 좋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반어 나왔을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감각의 전이가 이제 문제는 어느 감각이 어느 감각으로 전이가 되느냐. 그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여러분들 암기를 하라고 해준 게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이런 공감각적 심상이 나왔었을 때 우리는 주로 비유를 통해 나타납니다.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둘 이상의 감각이 나왔는데 은유라든지 지규의 기법이 보이면은 무조건 다 공감하세요. 그냥. 무조건 공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은유의 공식이 어떻게 나왔었어요? A는 B다. 또는 A의 B다. 이게 은유 아니겠어요? 그래서 감각의 전이 방법은 자, 이렇게 앞에서 이게 보조관념이니까 반드시 앞에서 그 뒤로 갑니다. 뒤로. 자, 이에 비해서 자, 지규의 공식이라면요. 그래서 같이, 듯이, 처럼, 시피, 인양 이런 말이 원관념에 붙었어요? 보조에 붙었어요? 반드시 보조에 붙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B 처럼 A고 B 같은 A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원관념이 이렇게 뒤쪽에 있으니까 뒤에서 앞으로 온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무조건 앞으로 뒤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이것을 변형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은유를 변형하는 문제하고 지규를 변형한 문제가 있는데 은유를 변형한 문제는 주술 구조가 바로 은유를 변형한 문제예요. 그래서 주술 구조가 나왔을 때도 똑같이 원관념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뒤로 가는 거고 이 지규의 공식을 변형한 문제가 수식이야, 수식. 그럼 수식의 모습에서는 자, 앞쪽의 것이 관형어고 뒤쪽 것이 차연, 이 공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당연히 원관념은 차연이겠죠. 관을 꾸민 거니까.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오는 이런 공식이에요. 그런데 본문을 봤을 때 안 보이더란 말이에요. 이게 안 보여. 특히 지규 나왔을 때 있죠. 처럼, 같은 이런 말이 자, 거기에 예를 들어서 2번에 분수처럼 3번에 꽃처럼 하고 지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무조건 다 공감각이야. 무조건 다 그냥. 다만 뒤에서 앞으로 오는 거야. 아니? 뒤에서 앞으로. 그러면 2번에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종소리였잖아. 3번에서도 울음이었잖아. 이해됐니?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온단 말이야. 순서가. 그런데 만약에 분명 지규의 공식인데 이 말이 없어. 그래서 그것은 생략이 돼 있을 때는 무조건 이 말을 집어넣어버려. 지규로 풀어.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던 곳. 자, 어때? 금빛 같은 울음. 풀 수 있겠어요? 없으면 붙이라는 거 무조건. 그래서 울음이 금빛 같다 표현이기 때문에 청각의 시각화의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1번의 모습에서는 어떤 공식이 돼야 돼요? 매운 채찍. 자, 어떤 공식입니까? 여기 있잖아요. 응? 채찍이 맵다는 표현이겠죠? 자, 그래서 촉각의 미각화의 표현이고요. 자, 2번의 모습은 직유로 봐도 되겠고요. 또 하나는 푸른 종소리, 붉은 울음 이렇게 봐버리면 역시 이 공식이잖아요. 똑같이. 자, 뒤에 것이 뭔가 념이죠? 네, 청각의 시각화죠. 네, 그래서 이렇게 대입을 시켜가지고 푸는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가 13번의 문제였었는데, 자, 이제 13번의 형태는 아까처럼 여러분들이 단락에 지금 순서 부분이 나왔잖아요. 자, 이제 그 수필을 지금 제시를 했는데, 자, 우선 앞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접속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제 내용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지, 그죠? 만약에 말을 기준으로 했다 보자. 귀가 번쩍 뜨였다. 그럼 어떤 말을 듣고 귀가 번쩍 뜨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어떤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길을 만드는데 길 이름을 붙인대요. 그래서 제주 올래 어때? 그 말을 듣고 지금 귀가 번쩍 뜬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너무 쉬워요. 근데 마 앞에는 전부 다 뭘로 돼 있어요? 다 가로 돼 있거든요. 이건 기준이 안 돼요. 그러면 거꾸로 가볼게요, 내가. 어떻게 되냐면 1, 2, 3, 4의 선지 중에서 자, 끝부분 와봐. 끝부분만. 라고 말을 봐볼까요? 어때요? 라가 맨 끝에 올 수는 없습니다. 잘 봐봐요, 한번. 내가 구상하는 길은 실용적인 목적을 지닌 길이 아니었다. 근데 달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일단 길 이름으로부터 그리고 나의 지향점이 오롯이 담긴 이름이어야 했다. 어때요? 이걸 본다면은 라의 형태는 다 다음에 이어져야만 하는 거 아니에요? 길의 이름을 짓기로 했는데 내가 구상하는 길은 실용적인 목적의 길이 아니었다며요. 이돼요? 그러니까 일단 라가 맨 끝에 올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1번과 3번 지우세요. 자, 그럼 이제 마 앞에는 똑같이 2번, 4번의 선지가 마 앞에는 가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와 나냐, 가와 라냐 이만 보면 되잖아, 이제. 그죠? 그러면은 여러 가지 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길이. 그래서 어떻게 거기 보니까 제주 걷는 길, 섬길, 제주 소록길 숱한 아이디어가 쏟아졌지만은 마음에 드는, 마음에 쏙 드는 이름이 없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김진애 선배가 제주 올래 어때?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당연히 가 앞쪽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그냥 쉽게 귀가 번쩍 뜨였다 이것만 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다 맞아 그렇게 선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끝부분의 형태를 가지고서 어느 것이 될 것이냐 이렇게 부르면 쉽겠죠. 그 다음에 자 14번을 물어봤는데 이 14번의 형태는 제목만 보면 맞았어. 제목만 보면. 자, 그럼 우리는 14번 이후에 자, 작품부터 한번 봐보세요. 자, 가의 형태는 우리 향가에서 배웠었죠? 19지 향가. 열침에 나타난 날이 했던 거. 이거 있잖아, 우리 향가에서. 충담사에 찬 기파랑가다. 그래서 화랑이었던 기파랑을
찬양했던 노래다 그 말이잖아요. 자, 이에 비해서 나의 작품은요, 어리고 성금매와 너를 믿지 아니었더니. 자, 이거는 안빈영의 작품인데, 그래서 안민영이가 스승이었던 박효관의 삼방을 찾아갔더니 매화 분재가 꽃을 피우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매화를 찬양하며 지었었던 8수의 연시조가 있습니다. 자, 됐어요? 그 제목만 보면 안다고 그러잖아요. 대상을 찬양, 다른 말로 뭐야? 예찬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가의 작품에서는 화랑이었던 기파랑을 예찬한 작품이고, 나 작품에서는 매화를 예찬한 작품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우선 대상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 굳이 한다면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는 될 수 있을까요? 가에는 나타날 수 있겠네요. 응? 기파랑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러나 매화를 그리워하는 건 아니죠. 다음에 시적 대상에 대하여 찬양하고 있다. 됐죠? 찬양, 예찬. 이게 맞죠. 다음, 관조적인 태도로 자연을 본다는 것을 굳이 한다면 나는 해당될 수 있겠죠. 피해 있는 매화니까요. 하지만 가는 아니겠죠. 다음에 시적 대상을 관념화시켰다. 둘 다 틀렸어요. 관념화가 아니라 구체화라고 나와야 되죠. 그래서 가에서는 관념적 대상이었던 기파랑을 구체적인 보조관념, 바로 기억의 달, 그죠? 니은의 나리, 냇물, 디귿의 제백, 조약돌, 그리고 아의 잣까지 높아, 그죠? 잣까지. 이 네 가지가 여러분들 기파랑의 보조관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매화의 모습도, 촉 잡고 가까이 사랑할 때 암양조차 부동타라. 그래서 암양부동 했을 때 우리가 보통 매화를 말하거든요. 다. 그래서 여기서는 관념화가 아니라 오히려 관념적 대상을 구체화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둘 다 관계가 없습니다. 다 됐나요? 20번. 자, 20번이 하나 남았는데, 자, 우리 이제 가사의 형태를 한번 제시를 해봤어요. 네. 저기 가는 저각시 본 듯도 한데인고. 자, 정철의 가사인데,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 정철의 가사 중에서 제목을 주면 좋을 때 안 주게 되면은 삼인곡인지 송민곡인지 구분해야 돼. 그래서 저기 가는 저각시 본 듯도 한데인고, 그러니까 어와 내 여이고 내 사설 들어봐라. 이건 대화체로 돼 있거든 지금 이게. 자, 이건 뭐예요? 송민곡이야. 그래서 지금 원래가 이제 감려하고 을려에 이렇게 지금 대화체로 사실 구성이 돼 있는데, 겉으로 보게 되면은 이 감려는 을려를 위로하는 사람이고, 이 을려의 모습이 뭘로 나와 있어요? 바로 작자로 임에게 버림을 받은 작자의 모습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내용을 보게 되면 감려든 을려든 둘 다 어떻게 돼요? 이것은 시적 자아예요. 그래서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을 하는 이런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은 사미인곡 형태가 한 여인의 독백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은 이 송미인곡은 뭘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대화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번에 계절의 순서에 따라 그랬을 때 계절의 순서가 어디 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이 계절의 순서에 따라 했던 것은 뭐 있었지, 여러분들이? 그건 3인곡이었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지고 4개를 나온 것은 그것은 3인곡이었고, 앞에서 한번 풀어봤던 문제야. 대상 임에 대한 그리움이 화자의 행동을 통해 표출이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중간쯤 보면은요,
임 쪽의 소식을 아무려나 하자 하니 오늘 또 거의로다 해가지고 어떻게 돼? 님 보려고 산에 올라가고, 그지? 근데 산에 올라갔더니 어떻게 돼? 구름은 코니와 안개는 무슨 일인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강가에 가가지고 100길이나 보려했더니 바람이야 물결이야 못 가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님을 그리워하면서 헤매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2번이 맞겠고요. 다음에 자신이 처한 현실을 긍정적인 자세로 수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체념을 해버리게. 그래서 비록 이제 님과 떨어져 왔지만은 늘 님을 걱정을 하고, 그지? 그리고 그러나 자신의 처지에 대한 것은 긍정적인 자세, 이건 아니겠고요. 다음 두 번째, 네 번째는 다른 대상과 대비하여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럼 대비되는 대상이 누가 있어?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감녀와 을려의 대비라고 하는데 무슨 대비야? 둘 다 치적 자활하니까. 됐지? 그래서 이 을려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고독한 처지나 임에 대한 모습을 그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감녀도 을려를 위로하는 동시에 시적 자아야. 그래서 끝부분에 각식님 달이나 카니와 구준비나 대소서라는 이 표현이 어떻게 돼요? 직접적으로 이제는 자신의 임에 대한 사랑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오히려 사민곡보다는 송민곡이 좀 더 적극적 태도를 드러내는 모습이지 대비되는 대상은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외면적으로라도 이 사민곡과 송민곡의 공통점, 차이점 구분해가지고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7회, 그 다음에 8회까지 해가지고 다 이것을 이제 풀어 드렸습니다. 9회죠? 9회까지. 자, 그 다음에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10회를 봤을 텐데, 아마 문제는 내가 또 학원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모의고사 20회분은 다 보낼 겁니다. 다만 이제 다음 주가 또 여러분들 강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다음 것은 해설할 시간이 없잖아요. 바로 또 시험 보니까. 그래서 나머지 분 10회부터 그 다음에 다음 주, 이번 주 이제 본 문제들에 대한 해설 다음 주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9회분까지 강의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했습니다.